소설 인간혁명 8권 제1장 진실. 1954년 도다 조세이는 남모르게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었다. 1953년의 연간 절복은 전년 세대수의 2.5배인 51,996세대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 크게 약진했다. 도다는 그 점을 주목했다. 1953년 11월 22일에 개최된 제9회 총회 때 고니시 선임이사는 1954년의 절복 목표는 13만 세대라고 발표했다. 도다는 회원들의 열의를 고려해 이 발표를 일단 수락했지만 폭주할 위험이 있다고 염려했다. 예상대로 1953년 12월 21일에 열린 본부 간부회에서 각 지부장들이 일어나 지부의 연간 목표를 차례로 발표했는데 그 수의 총합 계가 역시 18만 5천이라는 숫자에 이르렀다. 도다는 절복 목표가 급증하자 기뻐했지만 현 시점에서 학회의 지도력에 한계가 있음을 홀로 고려해야 했다. 도다는 이날 열린 간부회에서 불법은 승부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오늘 지부장들이 허풍을 떨었는데 여러분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허풍을 떨겠죠. 연간 18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8만 세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년까지 총 15만 세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광선유포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학이나 인재 육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백날 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가학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수만 늘어난다면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내년에 25만 세대가 되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회장인 내가 바라는 바는 18만 세대 절복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8만 세대 절복만큼은 달성해달라는 점입니다. 도다는 강한 위기감을 가슴에 감추고 있었지만 이때는 가볍게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했다. 도시마 공회당을 메운 의기양양한 간부들은 틀림없이 회장이 묘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간부들은 이 1년간을 돌아보고 이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실천에 확신해서 내년 목표도 간단히 달성할 수 있다는 상승세의 열의에 그저 도취되어 있었다. 추운 12월인데도 공화당에는 열기가 끓어올랐다. 회장인 도다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침착했다. 도다는 묘법을 구도해온 9만 세대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보배처럼 여겼다. 회원들에게 무리한 신심을 시키면 안 된다. 만약 이 이상 상승세를 타고 호령을 내린다면 분명 복주할 것이다. 복주하는 그들은 생활을 파괴하고 신심마저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도다는 일종의 우려 속에 1954년 새해를 맞이했다. 절복의 전선이 훌륭하게 궤도에 오른 지금 도다가 해야 할 일은 이 궤도를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었다. 도다는 올해는 신중히 지휘해야 한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1953년 도다 조세이의 주도 면밀한 지도와 지휘에 따라 폭발적인 광선유포의 대전진이 시작되었다. 모든 학회원이 이처럼 기뻐하며 절복을 감행하게 된 까닭은 그들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넘쳐 흐를 만큼 크고 작은 공덕이 모든 회원에게 실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신앙의 실증을 보면서 자신이 받드는 불법이 인생 최고의 천리임을 싫어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도다의 지도를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들은 몸소 실증을 얻었다. 모든 가정에 나타난 크고 작은 공덕이라는 실증은 그들에게서 반신반이라는 구름을 없앴다.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니치렌이 불법을 시험하건대 도리와 증문보다 더한 것은 없고 또 도리 증문보다도 현증 이상은 없느니라. 종교라는 것은 먼저 기본이 되는 교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전에 나오는 교의는 도리에 맞아야 한다.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교전에 나오는 대로 현증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종교의 정사를 판단하는 최상의 기준이 된다. 신앙에 면요하여 공덕의 체험을 받은 학교원들은 교, 행, 증, 다시 말해 가르침과 실천, 그리고 실증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현대에 살아있는 유일한 불법임을 체득했다. 또 이렇게 체득한 바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무게를 가지게 되고 좌담회에서 회자되어 참석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러 체험이 사실로서 발표되자 그 체험에 일관된 진실한 세계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잿빛 인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세계였다. 그들은 찬란히 빛나는 여명의 하늘을 저 멀리 바라보듯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공덕의 실증을 얻은 생활은 곧바로 환희의 공명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그리고 그 원천은 그들이 모두 똑같이 수지하고 있는 한 폭의 본전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은 여러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는 점에 놀라고 그 놀라움은 이윽고 불법이 자신의 인생에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진리를 설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머쥔 실증이야말로 니치된 대성인 불법의 위대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에 큰 환희를 느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열의에 넘친 그들의 이야기가 전국 각지에 퍼지고 그것이 그대로 절복 실천이 되었다. 당시 학회원은 대부분 신심 경력이 극히 짧았다. 1952년 무렵 회원 수가 2만 세대이고 1953년 입회자는 5만 세대였다. 하지만 진지한 실천 활동은 초신의 공덕이라고 해야 할 현증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었다. 사람들의 용모와 숙명이 모두 다르듯 현증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입회 전과 입회 후에 한 획을 그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누적된 온갖 현증은 개별적인 사실을 보편성을 띤 진실로 바꾸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려낸 인생의 소생이라는 드라마는 확실히 내면적인 변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틀림없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어이구전에는 공덕이란 육근 청정의 과보이니라. 악을 멸함을 공이라 하고 선을 생함을 덕이라 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다. 공덕이란 자기 생명을 정화하는 것이고 공덕의 본질은 악한 힘을 없애고 선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밝히신 부분이다. 날마다 불법을 실천한 결과 인간으로서의 경의 변혁이 일어나고 그 경의 변혁이 실생활에 향상을 가져와 자타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인생이 된다. 공덕이란 일상적인 현실 생활에 나타나는 인간혁명의 결과이다. 그 무렵에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증을 지금 돌이켜보면 묘법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선명히 알 수 있다. 스기나미 지부 소속 도미타 세이이치라는 50대 학회원이 있었다. 과학자인 그는 도쿄 근교에 살았다. 영국의 대학에도 유학한 바 있는 학문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귀국해 대학 교수까지 지낸 지식인이지만 선천성 내장 질환을 앓아 병약한 몸을 이기지 못했다. 게다가 불운하게도 전쟁 직후의 혼란기에 췌장괴사라는 이상한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어느 지인이 그의 불행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절복했지만 오랫동안 과학을 신봉해온 사람이 고분고분 입회할 리 없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지만 종전 직후의 일이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병약한 몸을 무릅쓰고 숙련된 어학을 앞세워 일본에 주둔한 외국 군대에 직장을 얻었다. 그런데 얼마 뒤 성공했다고 생각한 수술이 후유증을 일으켜 장이 심하게 유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미타의 일상은 장폐색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의사가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지만 앞서 경험한 대수술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때 도미타는 다시 절복되었다. 도미타는 망설이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어쨌든 실험 증명해보자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실험 증명된 것만이 아니겠는가. 과학이 밝힌 것을 사람들이 진리로서 깊이 이해해야 하는 까닭은 실험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도미타는 입회하고 반년 동안만 실험해보자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것만으로는 믿으라고 말해도 지금의 저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고 싶습니다. 염치 없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반년 동안만 실험하는 마음으로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싫어도 믿겠습니다. 과학자로서 실험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증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좋습니다. 단 정해진 행만큼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절복하는 사람과 절복되는 사람 사이에 오간 끝없는 의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물론 그 조건은 지키겠습니다. 실험하지 않으면 현상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반년 동안 실험해서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저는 반드시 그만두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유니까요. 그는 입회했다. 그리고 과학자가 실험을 반복하듯 그는 물론 절복 실천도 가르치는 그대로 행했다. 좌담회에도 지구 강의에도 열심히 다녔다. 불가사의한 실험이다. 그리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건강이 회복되고 의사도 수술을 거론하지 않았다. 실험은 멋지게 성공했다. 과학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 이런 종교,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도미타에게는 하나의 경이로움이었다. 그리고 경이로운 눈으로 과거의 반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갖가지 기복을 경험한 도미타의 숙명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기 생애를 엄숙히 되돌아보고 묘법을 최고의 인생 법칙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도미타의 행은 진전되었다. 스스로 얻은 움직일 수 없는 실험 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느꼈다. 자비를 들여 지방지도를 가는 많은 간부의 모습을 보고 도미타도 참여하고 싶다고 염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장을 쉬기가 어려웠다. 도미타의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었다. 그런데 도미타는 느닷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그 무렵 주둔군 축소에 따른 인원 정리의 여파였다. 도미타는 느닷없는 해고에 불만을 느꼈지만 상대는 외국 주둔군이다. 그는 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도미타는 연말을 앞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일에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이전의 직업을 바꿀 때의 절망적인 동요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 깊숙한 곳에 푸근한 기쁨까지 있는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약간이지만 퇴직 수당도 있지 않은가? 염원하던 지방지도에 처음으로 지원한 도미타는 희희낙낙하며 일행과 함께 규슈의 후쿠오카에 갔다. 그를 포함한 일행 9명은 하카타에 있는 여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지도와 절복에 전념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그의 생애에 전혀 없던 일이다. 도미타는 이 얼마나 상쾌하고 즐거운가 하고 생각했다. 더구나 사람들을 불행에서 착실하게 끝까지 구제하는 일이다. 그는 청년처럼 의욕에 넘쳐 민첩하게 뛰어다녔다. 사흘 뒤 오후였다. 거점에서 부인 2명에게 묘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일행의 책임자인 기요하라 가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도미타 씨, 잠깐만. 그는 일어났다. 하스 이케라는 곳에서 지금 한 청년부원이 절복을 하고 있는데 몹시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급히 지원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곧바로 가주세요. 저 2사람은 제가 맡을게요. 다름 아닌 기요하라 부장의 지시이다. 도미타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병졸처럼 가는 곳을 메모하고는 거점에서 뛰어나갔다.
그는 큰 길에서 노면 전차를 타고 하스이케로 갔다. 초겨울 규슈의 하늘은 화창하게 맑았다. 전차는 출발하자 이내 완만한 비탈길을 몹시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란한 소리가 울리더니 승객들이 일제히 넘어지고 도미타도 바닥에 심하게 나뒹굴었다. 노면 전차 안은 자욱한 먼지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먼지가 조금 가라앉은 뒤 자세히 보니 깨진 유리가 사방에 흩어져 반짝반짝 빛났다. 순간적인 사고였다.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머리나 손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 도미타는 팔다리를 조심스레 만져보았다. 어디에도 이상이 없었다. 그는 찰과상 하나 입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자 일어나서 혼자 노면 전차 밖으로 나왔다. 앞에 있는 노면 전차를 추돌한 사고였다. 엉망진창으로 부서진 전차 앞부분이 큰 사고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온 노면 전차를 뒤따르던 노면 전차가 또 추돌해 주인은 다시 먼지에 휩싸였다. 이중 추돌이었다. 도미타가 타고 있던 노면 전차는 추돌한 뒤에 다시 추돌된 것이다. 그 노면 전차의 승객은 거듭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윽고 많은 사람이 구조하러 달려오고 경찰관도 많이 왔다. 도미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목숨을 건졌다. 도미타는 불천의 가호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뒤 도미타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절복을 지원하러 하스이케로 가는 자신의 임무를 겨우 상기했다. 도미타는 다음 사거리까지 걸어가 택시를 탔다. 그리고 하스이케로 급히 갔다. 그는 하스이케에서도 그날 밤에 열린 좌담회에서도 이때의 생생한 체험을 말하느라 끝이 없었다. 선배에게 들은 전중경수의 법문대로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좌담회 장소에 도미타 앞으로 전보 한 통이 왔다. 무슨 내용일까? 그는 불안함을 억누르며 전보를 펼쳤다. 복직 통지 옴, 곧바로 돌아오기 바람. 부재 중인 집에서 온 전보는 뜻밖에도 복직 통지였다. 도미타는 뛸 듯이 기뻤다. 그는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실직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리고 규슈 파견대에 참가해 한창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복직이라는 공덕이 나왔음을 기쁨에 넘쳐 이야기했다. 좌담회가 끝나고 여관으로 돌아온 도미타는 기요하라 가스에게 전보를 보여줬다. 잘 됐네요. 전차 사고가 났는데 다친 데도 없고 광선 유포를 위해 진지하게 투쟁하니까 수호받은 거예요. 게다가 복직 연락이 있었다니 대단하군요. 이런 것을 숙명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제하고자 투쟁하면 자신에게 복운이 따라옵니다. 기요하라도 기뻤다. 오늘 밤 바로 도쿄로 돌아가세요. 축하해요. 그날 도미타는 일행보다 하루 먼저 야간 열차를 타고 귀로에 올랐다. 그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흔들리는 야간 열차 속에서 생각했다. 교학에서 일념삼천을 배웠지만 참으로 그렇다. 내 일념이 바뀌어 묘법에 준하면 환경과 세계가 바뀐다고 했다. 인간의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현증이 내 생활에 나타났다.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다. 굉장한 불법이다. 어서에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쓰여 있다. 남을 위해 질려가는 자비로운 행위에 힘쓰는 사람의 흉중에는 부처의 생명이 용연한다. 그 경애가 모든 것을 바꾼다. 도미타는 따스한 마음과 절대적인 신심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규슈로 출발할 때보다 더욱 용약하여 도쿄로 돌아왔다. 주둔군 사무실에 나가보니 이제까지보다 10% 승급된 조건으로 복직되어 있었다. 도미타는 어제부터 시작된 급격한 전환에 놀랐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철저한 신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깊이 다졌다. 도미타 세이이치라는 한 과학자는 현증을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불법의 진실을 파악했다고 해도 좋다.
이것은 단지 과학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든 어떤 가르침이 진실한지를 판정할 때는 현증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도미타가 실험 증명을 중요시하는 과학자이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명하게 확증을 잡은 것이다. 야마카와 부부는 도쿄의 서민 동네에 살았다. 전쟁이 끝나자 대륙에서 돌아온 부인은 현재의 남편과 연이 닿아 결혼했다. 남편의 수입으로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 부인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장에 다니며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갔다. 그 공장에 학회에 반장이 있었다. 부인은 반장에게서 당시에는 아직 귀에 익지 않은 창가학회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듣게 되었다. 반장이 말했다. 대성인은 인생의 행불행의 원인이 종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법칙과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가 설하는 가르침에 고조천심을 꼭 공부해 보십시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법칙입니다. 그릇된 법칙을 믿고 살면 인생도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올바른 법칙에 따라 살면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근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되는 말이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이제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성인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리 없습니다. 당신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배워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인은 분개했다. 마치 남의 불행을 파고드는 듯한 이야기이지 않은가. 부인은 남편에게 학회의 반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은 코웃음치며 말했다. 미신이야. 종교로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질 리 있겠는가? 나는 불교 냄새 나는 이야기는 딱 질색이야. 남편은 종교에 무관심했다. 부인도 맞아요. 종교로 인생이 바뀐다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라고 맞장구를 놓았다. 어느 날 직장에 나간 남편이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5살짜리 아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반장이 자기 일처럼 걱정되어 문병 왔다. 아주머니, 빨리 신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야마카와 미스요의 머리에는 역시 신심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지만 사고가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자신을 이해시키고 이번에도 역시 신심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새해가 밝아서도 반장은 기회가 있을 때면 이 부부에게 불법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변함없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의 감기가 심해져 일을 쉬는 날이 계속되었다. 연말에 팔이 부러지고 이어서 이번에는 악성 감기에 걸렸다.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반장이 공장 휴식 시간에 부인에게 말했다. 야마카와 씨, 벌 받는 생활을 빨리 전환합시다. 부인은 벌이라는 말에 화가 치밀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힘주어 말했다. 여보, 당신이 다친 것도 감기에 걸린 것도 모두 벌을 받는 것이래요. 그 말을 듣자 감기에 걸려 자고 있던 남편이 뜨거운 몸을 벌떡 일으키고는 부인을 재촉했다. 그리고 반장 집에 들어가 호통을 쳤다. 남의 불행을 파고들어 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신앙하는 자의 태도인가? 반장은 부부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는 차근차근 타이르듯 말했다. 사실 저도 3년 전까지는 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마카와 씨와 똑같이 농담하지 마라. 종교로 인간의 행불행이 정해질 것 같은가?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종교에는 엄연한 정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그것을 명확히 판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불행의 원인이
그릇된 종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니칠렌 대성인의 불법을 알고부터 앞으로의 인생과 생활에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냉정하고 진지하게 진심을 다하는 반장의 이야기에 야마카와 부부의 감정적인 반발은 사라졌지만 입회할 마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부터 석 달 정도 지난 따뜻한 어느 날, 이번에는 길에서 놀던 3살 된 딸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찰 결과 두 분의 출혈이라는 중상이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의사의 말에 부부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 의식불명인 딸아이를 앞에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미스 요는 생각했다. 역시 버릴지도 모른다. 반장이 병원으로 달려와 진심 어린 그의 문병에 미스 요의 완고한 마음이 열렸다. 미스 요가 진심으로 호소했다. 신심을 하겠습니다. 딸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완강히 반대하여 반장을 냉담하게 돌려보냈다. 그 사이에 어린 딸의 병세가 악화되어 맥박조차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남편은 의사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의학에 비추어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했다. 게다가 간절히 부탁하며 움직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의사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조금 전에 신앙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요 전에도 크게 다쳐 입원한 절망적인 환자가 있었는데 무슨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신심을 시작해서 불가사의하게도 회복된 선례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물론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 상태로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신심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의지하던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마침내 입회를 결의했다. 부부는 곧장 반장댁으로 쫓아갔다. 이미 한밤중이다. 오본전을 받으려면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반장은 두 사람을 집에 모셔놓은 어본전 앞에 나란히 앉히고 직접 도사를 보며 창제에 힘썼다. 창제가 얼마나 진지했는지는 말할 나위도 없다. 갑작스레 입회를 결의한 부부는 아침 일찍 다시 한번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원에 가보니 딸이 새근새근 잠자는 듯이 보였다. 아내가 의사에게 물었다. 딸이 좋아지고 있는지요? 의사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위독한 상태는 계속되었다. 분주하게 입회 수속을 마치고 어본전을 수지한 부부는 병원으로 돌아와 딸 옆에서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이튿날 낮에 반장이 다시 병문안하러 왔다. 어린 환자를 보자 매우 안쓰러워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바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야마카와 미스요는 도다가 창가학회 회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반장이 권하는 대로 이치가야에 있는 분실을 방문했다. 친절한 반장이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하기 시작했다. 도다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윽고 도다는 병실에서 죽어가는 어린 환자를 생생히 보고 있는 듯 깊은 동정심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가엾게도 숙명이라고 해도 부모의 신심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진지한 신심으로 귀여운 아이의 생명을 움직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원하고 원해야 합니다. 거칠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에게 존귀한 목숨을 구제받아야 합니다. 입회는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순간 도다의 얼굴이 흐려졌다. 하지만 마음을 정한 듯 힘주어 말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나도 기원하겠습니다. 당신도 생애 어본조님에게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원해야 합니다.
네, 이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야마카와 미스요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미스요는 불행의 연속이었던 과거를 떠올렸는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도다를 바라보았다. 병실에서 진지한 창제가 계속되었다. 의사도 격려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진찰이 있었다.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 상태라면 소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걸리겠지요. 소중히 해주십시오.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몸이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주일쯤 지나자 딸이 작은 오른손으로 과자를 쥐고 갉아먹었다. 그리고 이번 15일째에 퇴원할 수 있었다. 야마카와 부부가 기뻐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반장이 말하는 어본존의 힘이라는 것을, 진지한 신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믿는 사람의 강함은 일상생활을 크게 바꿨다. 병을 달고 다니던 남편이 어느새 아주 건강해져 원기왕성하게 일했다. 문득 자기 집을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희망의 불타는 밝은 가정이 있었다. 도다 조세이의 개인 면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와 맞서 싸우는 격투였다.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다. 도다는 그때까지 몇천 명이나 되는 회원을 지도한 결론으로서 사람들의 괴로움에는 병이나 가난이 제일 많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진실한 종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광선유포라는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이나 가난을 해결하는 일을 첫걸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또 도다는 자주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은 어본존에게 끝까지 기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깨달은 중환자는 어본존이 확실히 보이므로 그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당시 초신의 공덕으로서 병을 극복한 체험이 여기저기 좌담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된 것도 이유가 있다. 의사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그저 오로지 일편단심 어본존을 향한 간절한 창제로 자기 생명력을 강인하게 하여 병마를 내쫓았다. 또 가난도 그랬다.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막다른 곳에 몰려 손조차 쓸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있어도 절체절명의 상황일수록 그들은 진지한 창제로 활로를 찾는 일이 많았다. 반대로 설령 묘법을 수지해도 불순하게 신심을 이용하고자 획책하고 화합승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불법의 엄한 거울에 비춰져 엄연한 불벌의 현증을 면할 수 없었다. 이 무렵 사이타마현의 농촌에 마키타 마사유키라는 33살의 남성이 있었다. 마키타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양쪽 폐가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때를 기점으로 마키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느새 병마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반년 사이에 큰딸은 폐렴, 자신은 치질수술, 어머니는 실명, 동생은 맹장수술, 아버지는 부상을 당했다. 게다가 마키타의 결핵이 장까지 퍼지는 증상을 보여 집안이 마치 병자 소굴처럼 되고 말았다. 창가 학회원인 친구가 보다 못해 입회를 간절히 권했다. 침울해진 집안을 어떻게든 재기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론만 따지는 마키타는 심하게 투덜거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궁리도 방법도 없다는 것만큼은 잘 알았다.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꼭 낫고 싶다. 친구가 권하는 대로 마키타는 입회할 수밖에 없었다. 마키타는 장에 병이 생기면서 무서울 만큼 쇠약해졌다. 젊은 의사는 늑골을 몇 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서 그럴 수도 없었다. 수술은 이미 불가능했다. 마키타는 숨이 막혀 길을 걸어도 10m마다 숨을 헐떡이며 쉬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겨우 근행을 하고 좌담회에 다녔다. 숙명 전환을 위한 유일한 불도 수행은 이것밖에 없다고 들은 마키타는 살기 위해, 집안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실천했다.
그는 좌담회에서 갖가지 체험담을 들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미혹되지 않고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이신 오본전에게 귀명하고 어디까지나 신심의 불길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키타는 조급해지는 마음을 누르고 먼저 100만 편 창제를 결의했다. 몇 개월 만에 100만 편 창제가 끝나자 마키타는 군마현에 있는 어느 요양소에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폐 수술에 희망을 걸었지만 뜻밖에도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선고했다. 지금 상태에서 수술하면 당신은 대본에 죽고 맙니다. 어쨌든 양쪽 폐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낙담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많은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먼저 10년 동안은 보양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키타는 의사가 원망스러웠다. 한창 일할 나이에 10년 동안의 요양 생활을 해야 한다니 그것은 자기 인생의 종말과 다름없다고 느껴졌다. 마키타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100만 편 창제 후에 알게 된 의학의 한계에 그는 자기 죄업의 깊이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창제의 공력 때문인지 마키타는 이때 반드시 끝까지 살아 소생의 길을 걸어갈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오직 신심으로 끝까지 살아보자고 결의한 그는 5번째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때까지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염원했다. 그리고 다시 100만 편 창제를 시작했다. 절복도 시작했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하는 절복이다.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키타는 꺾이지 않았다. 그동안 심장도 나빠졌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았다. 침대 위에서 창문 너머로 밖을 보면 때로 연구차가 지나가고 저 건너편 산에 있는 화장터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도 있었다.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사마와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그 투쟁은 길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심장 이상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양쪽 폐의 압박감도 덜해졌다. 새해에는 외박까지 허락받게 되어 마키타의 절복 활동은 넓어졌다. 마키타는 새해를 기해 4번째 100만 편 창제를 발심했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를 경계로 병의 상태가 일변해 날마다 차도가 있었다. 장마철인 6월 5번째 100만 편 창제가 끝났다. 7월 1일은 6번째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날이다. 7월 2일 아침 마키타는 확신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무의식 중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말이 나왔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와, 놀랍군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마키타 씨. 당신은 불가사의한 환자입니다. 참으로 잘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조금씩 일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의사는 마키타의 얼굴을 넉넉히 바라보았다. 중증 환자는 2년 7개월 만에 멋지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동안 마키타는 500만 편 창제를 수행했다. 또 태어날 즈음에 건강을 회복한 그의 모습을 보고 6명이 잇따라 입회를 희망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수에 대해서도 창가학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했다. 하지만 지방의 어느 요양소 한편에서 올바른 종교를 실천함으로써 명쾌한 현증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현증은 일본 사회 속으로 종교의 진실에 대해 무언중에 많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도다주세이는 어느 날 이런 현증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종교가 설하는 바가 반드시 실증되어 때와 장소, 민족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실증된다면 그 종교가 설하는 가르침은 다름 아닌 법칙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행복해진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한 현상을 누린다. 불행해진다고 하면 반드시 불행을 느낀다. 이런 힘 있는 종교, 이것은 다름 아닌 법칙이고 가장 과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도다는 여기에서 진실한 종교의 과학성에 대해 말했다. 도다가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품은 확신은 실증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었다. 물론 보편적 현증이라고 말하는 이상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나타나야만 한다. 병, 가난, 가정불화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인생 만반에 걸쳐 누구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현증이 없다면 수많은 사실이 진실이 될 수 없다. 여기 50살이 넘은 어선 선장 한 명이 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에 사는 오스기 가스오라는 남자로 젊을 때부터 줄곧 어업에 몸담고 살았다. 오스기는 지난해 여름 알류샨 원양 어업의 어느 선단의 어선 선장으로 참여했다. 오스기의 배는 선단 중에서도 최고의 어획량을 다투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폭풍우를 만나 운 나쁘게도 그의 배만 전복되어 차가운 북태평양의 큰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오스기는 승조원과 함께 구조되어 구사일생으로 하코다테에 돌아왔다. 바다사나이 사이에는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사상이 불문율처럼 살아있었다. 북태평양의 폭풍으로 배를 침몰시키고 귀향한 선장은 선주를 볼 낯도 없었다. 그리고 치욕과 자책의 마음에 쫓겨 번민하고 괴로워했다. 세상을 피해 방에 틀어박혀 어두운 지난 세월과 앞날을 생각하는 동안에 신경을 소모시키고 번민하는 사이에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호쾌한 바다사나이는 자기 운명을 한탄하면서 죽을 장소를 찾고 있었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었다. 상처 입은 오스기는 그저 고통스러웠다. 죽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이럴 때 절복되었지만 오스기는 귀를 기울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오스기는 자기만큼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자 이 세상에 신이나 부처가 있겠는가 하고 종교의 무력함을 통감하고는 종교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기는 그때까지 늘 강한 신앙심으로 살아왔다. 출항 전에는 언제나 사찰이나 신사에 막대한 돈을 바쳐 기도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바다사나이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북태평양이라는 맹렬한 자연의 폭 위에서 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등 그는 지난 반평생 동안 풍어를 기원하려고 여러 종교를 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8월에 무더위가 찾아왔다. 하코다테의 땅에도 창가학회의 학예 파견대가 찾아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파견대가 주최하는 불교 강연의 전단지를 보고 종교 부정자로 변한 오스기는 격분했다.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나처럼 철저한 신앙자를 이렇게 불행에 빠지게 만든 종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 철면피를 폭로하고야 말겠다. 오스기는 격분하여 강연회 시간 정각에 강연회장에 들어섰다. 강사 몇 사람이 일어섰다. 그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많은 종교의 그릇됨을 통쾌하기까지 말했다. 오스기의 분노가 가라앉고 말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 뜻대로 되었다며 내심 박수를 보냈다. 오스기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해온 가르침도 얼마나 근거가 박약한 가르침인지 부각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종교의 그릇됨은 인간에게서 차츰차츰 생명력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불행에 빠뜨리기까지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스기는 경험을 통해 그 강연 내용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창가학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교단에 종교의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체험담 두세 편이 발표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한통속으로 엉터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오스기 가스오는 강연회가 끝나자
자기 곁에 다가온 어느 파견 간부에게 반격을 개시했다. 저는 모든 종교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겨울 만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창가학회의 신심이 왜 올바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정통성을 입증한 것입니까? 지당한 말이었다. 파견 간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참으로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니치렌 대성인이 직접 평생을 바쳐 입증하셨습니다. 그런 옛날 일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들은 체험담이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분들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저로는 신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 뿐이네요. 당신에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오스기는 속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경계했다. 파견 간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저라도 괜찮다면 언제라도 보증을 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종교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눈으로 다시 한번 학회의 진실을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행불행으로 볼 때 오늘은 참으로 중대한 순간입니다. 입회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스기는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오스기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회를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어쨌든 이야기만큼은 들어보자는 생각에 침착하게 있었다. 파견 간부는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차례차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 석존 이래의 불교 역사를 통해 그 흐름의 정통이 오늘날 창가학회라는 교단 속에 맥맥이 계승되고 있는 사실을 말했다. 오스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해온 종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리고 강연회 때 들은 체험담이 창가학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비로소 생각했다. 파견 간부는 이야기가 끝나자 말없이 팔짱을 끼고 있는 오스기를 재촉하듯이 결론지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문헌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쓰라린 경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믿어온 가르침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가학회에 한해서 말하면 당신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보고 확신하였기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입회하고 아직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최고의 불법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분인 듯합니다. 경험해보고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스기는 여기서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파견 간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제게는 힘을 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분명치 않은 점도 있지만 당신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오스기 가스오는 입회했다. 시리에 잠겨있던 오스기 가스오는 희미한 희망을 발견하고 먼저 죽음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삶의 기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스기는 게으름 없이 신심하는 나날을 거듭했다. 일자리가 없는 선원은 누구보다 한가했다. 창제를 거듭하고 부지런하게 회합이라는 회합에는 다 참석했다. 동지와 함께 절복에도 힘썼다. 오스기는 새로운 생활을 활기차게 보내기 시작했다.
오스기가 예전의 동료들을 절복하면 그들은 저 녀석도 드디어 머리가 돈 모양이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니 라고 뒤에서 흉을 보았다. 표면적인 사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솟아올랐다. 오스기는 날마다 일자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50살이 넘은 친몰 선장에게 아무런 취직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학회원들의 격려를 받아 오스기는 날마다 신심활동에 몰두했다. 입회하고 10달이 지나 이듬해 5월이 되었다. 그때 일본 각지에서 하코다테 항에 어선이 모여 새로운 선단을 짜기 시작했다. 오스기는 비애를 느끼고 이윽고 찾아올 눈앞의 노년기가 무서워 불안에 떨며 오로지 창제에 면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주에게서 오스기를 선장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는 꿈이냐 생시냐고 놀랐지만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장밖에 없었다. 오스기는 1년 만에 다시 선장으로서 소생했다. 출항을 앞두고 숨가쁜 준비 속에서도 선장들은 대부분 예년처럼 앞을 다투어 기도에 막대한 돈을 바쳤다. 북태평양의 격렬한 파도와 목숨을 걸고 맞서는 싸움이다. 안전을 바라는 심정에서 보면 당연한 발로라고 해도 좋았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나약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자연의 위력을 견디고 게다가 풍어와 항해의 무사 그리고 고난과 재해가 없기를 바랄 때 바다 사나이들은 미신에 얼마나 깊이 빠지는가. 그것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오스기 선장은 갑자기 신앙심이 깊어진 동료 선장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에게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음을 알고 감사히 생각했다. 그리고 오스기는 마음속으로 불법은 승부다라고 되뇌이고 아침 저녁으로 어본존에게 기원했다. 이해 새로이 편성된 선단은 전국에서 뽑히고 또 뽑혀서 모인 수십 척 어선의 집단이었다. 대여 깃발을 드높이 내건 선단이 차례차례 용장하게 출항했다. 오스기의 배도 머나먼 바닷길을 떠났다. 북태평양에서 몇 개월에 걸쳐 벌이는 원양 어업이다. 백야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이 이어졌다. 차갑고 세찬 파도와 맞서며 고깃대를 쫓는 싸움은 때로는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자연의 지배력은 우연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배에는 매일매일 고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가 하면 어떤 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만큼 풍어였다. 오스기의 배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기는 마음속으로 창제하면서 지휘했다. 가을이 되자 선단은 하코다테로 귀향했다. 어획량 집계가 발표되자 오스기의 배가 멋지게 제1위에 빛났다. 오스기는 일약 홋카이도 바다의 챔피언으로서 개선했다. 오스기는 종교의 두려움과 위대함을 몸으로 체험했다. 게다가 이것이 어번전의 공력에 대한 확신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명도 자각했다. 사실이 어느새 진실로서 살아난 것이다.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공덕의 체험은 이 무렵부터 창가학회 회원에게 전국적인 규모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잇따라 생겨났다. 간토 지방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미즈사와 기요라는 부인이 있었다. 미즈사와는 24살의 남편을 잃고 남은 외동딸과 함께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하며 살아왔다. 가게는 요리 외에도 그 지역의 경찰서나 소년 형무소에 납품하는 도시락을 만들어 운영해서 상당히 안정된 편이었다. 하지만 수입에 비해 생활이 어려웠다. 미즈사와는 어느 교단의 열성적인 신자였는데 장사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교단 본부에 모조리 바치는 일을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여겼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다. 무려 27년이나 계속되었다. 여자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세무서의 철저한 조사로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막대한 이익이 틀림없이 있었지만 몽땅 교단 본부에 바친 것이다.
미지사와는 돈을 얼마쯤 빌렸지만 부족했다. 세무서의 엄격한 독촉장에 몹시 난처하다가 돈을 빌리려고 같은 도시에 사는 지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 지인은 창가학회 회원이었다. 풍채가 좋은 그 학회원은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다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지금까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또 반드시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왕 믿을 거라면 모든 면에서 볼 때 반드시 올바르다고 단언할 수 있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게는 절대적 확신이 있습니다. 대성이 불법이 아니면 당신은 도저히 기사회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이 걱정입니다. 미지사와 기요는 화가 났다. 돈을 빌리러 왔는데 자신의 신앙이 헐뜯겼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어요. 상담에 응해줬으면 해서 온 거예요.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술궂게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리 돈을 마련해도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 점에 주의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주의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당신은 제가 믿는 종교를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종교를 27년이나 믿어왔답니다. 덕분에 이만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고요.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억척스러운 미지사와 기요는 자리를 분연히 박차고 일어섰다. 학회원은 미지사와의 뒷모습에 호소하듯 중얼거렸다. 27년이라 아깝구나. 만약 대성인 불법을 27년이나 당신처럼 착실히 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경애가 되었을까. 그때부터 미지사와의 고뇌가 이어졌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자신의 신앙심을 불태웠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말겠다. 창가학회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온 신앙을 그만둔다면 지난 27년이 헛되지 않겠는가. 오늘부터는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받들겠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몇 년 전에 보증을 선 친구의 빚마저 떠안아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신심 이야기를 들은 지 석 달이 지나갔다. 몇 통이나 쌓인 세무서 독촉장과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드디어 압류까지 각오해야만 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고요한 밤, 미지사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숨을 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온갖 방책을 다 썼다. 비참했다. 울고 싶어도 이젠 울 수조차 없었다.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 시리의 밑바닥에서 뜻밖의 말이 되살아났다. 그 말은 학회원이 마지막에 혼잣말처럼 한 말이다. 만약 대성인 불법을 27년이나 당신처럼 착실히 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경애가 되었을까. 미즈사와는 무심코 생각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 정말로 그럴지도 모른다. 확실히 27년간의 결말은 어찌할 수 없는 처지로 나타나고 말았다. 내겐 이제 타개할 힘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종교를 27년간 했다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종교에도 정사라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깊은 교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저 신앙심만큼은 자신이 있을 뿐이다. 믿는 종교가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특히 지금은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졌다. 미지사와는 홀로 줄곧 생각에 잠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지금까지의 자신을 단념하고 새로운 삶에 매달리자는 결심만이 밤을 새는 사이에 어느새 생겨났다. 날이 밝았다. 거리는 한산했다. 미지사와에게는 이미 부끄러움도 체면도 거칠애도 없었다. 아침 일찍 지인인 학회원의 집에 찾아갔다. 미지사와에게 오직 하나 남은 신앙심에 대한 자신감이 창가학회로 향하게 된 셈이다. 잠을 자다 느닷없는 방문을 받은 학회원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지만
보기에 딱할 정도로 초췌해진 미지사와를 친절히 맞이했다. 입회를 결의했다는 말을 듣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세밀하게 주의를 주면서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라고 거듭말했다. 결혼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외동딸을 절복한 미지사와 기요는 사위도 절복하여 세 사람이 함께 입회했다. 어본존을 안치하자 귀신이 떨어진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미지사와는 이 순간을 생애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외동딸 시부모가 맹렬히 반대하기 시작했다. 신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미지사와 기요는 그날부터 맹렬히 창제에 면녀했다. 바라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돈뿐이었다. 돈 이외에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부터 장사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저녁에는 학회 간부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솔선해서 실천했다. 그러자 먼저 혈색이 금방 좋아졌다. 그와 동시에 날마다 매상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고객도 잇따라 늘어났다. 달마다 배로 늘어난 이익은 미지사와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신없이 반년이 지난 무렵 세금과 빚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다. 미지사와의 유일한 고민인 돈 문제가 꿈처럼 해결되었지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 외동딸의 남편이자 소중한 사위가 호련히 행방을 감춘 것이다. 아주 착실한 청년으로 생각한 사위가 어느새 경륜과 경마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수십만 엔의 돈을 날리고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가출해버린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초봉이 6,000엔쯤 하던 시대였다.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딸은 임신 중이었다. 미지사와 기요는 딸을 떠맡아야 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함께한 모녀는 지금은 어본존에게 매달려 기원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사위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확신했지만 그대로 몇 달이 지났다. 이윽고 해산달이 되었다. 딸은 진통이 시작되고 약 15분 만에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 아이는 3.75kg쯤 되는 건강한 아이였다. 그런데 조산부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을 때 어머니와 딸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갓난 아이의 왼쪽 다리가 이상했다. 작은 다리가 가늘게 굽어져 발목에서 앞이 안쪽으로 굽어 있지 않은가.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딸은 그 시선을 피하고는 비통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 미지사와 기요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올바른 신앙에 면녀야 한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수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간단히 전환될 리는 없다. 오랫동안 해온 금세의 그릇된 신앙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탁함이 엄하게 나타난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지금 나는 청정한 거울을 얻어 그 거울을 실어도 봐야만 하는 엄한 운명에 처해 있다. 작고 어린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창제하던 미지사와는 그래, 어떻게든 첫 손자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고쳐보자고 생각했다. 발에다 받침목을 덧대려고 곧바로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 상자를 부수어 나무판 2장을 다리 길이에 맞추고 다리를 약솜으로 감싼 다음 그 위에 양쪽으로 나무판을 맞췄다. 그리고 붕대를 단단히 감았다. 그날부터 미지사와 기요는 틈만 있으면 어본존 앞에 단좌하고 창제했다. 사랑하는 첫 손자를 위해 제 수명을 줄여도 좋으니 아무쪼록 다리를 곧바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음식점이다.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붕대를 감은 다리를 보일 수 없었다. 베네저고리의 긴 옷자락으로 발을 감싸고 가슴을 애는 듯한 심정으로 신경을 썼다. 지금까지 쌓아온 죄업대운이라고 깊이 믿은 미지사와는 오로지 그 죄가 소멸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밤새워 창제에 면녀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와 딸은 기대와 불안에 떨면서 깊은 밤 조심스레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나무판을 빼고 약솜을 제거한 뒤 작은 발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안쪽으로 구부러진 발목이 지금은 거의 똑바로 교정되고 아직 가늘기는 하지만 기운차게 발을 차댔다. 발이, 어머, 발이, 이것 봐, 이렇게?
어머니와 딸은 인기척 없는 방에서 엉겁결에 말했다. 동시에 환성을 올리고 서로 껴안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가늘던 왼쪽 다리가 다시 2주일이 지나자 오른쪽 다리와 두께가 같아졌다. 모녀는 불가사의 하기까지 생각되는 현증을 눈앞에서 보고 신심의 기쁨에 잠겼다. 하지만 아직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다. 가출한 사위가 벌써 5달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갓난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사위 걱정만 남았다. 하지만 가출한 사위의 일도 이윽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깊어졌다. 그 뒤로부터 얼마 뒤, 비 내리는 저녁, 모녀가 근행을 할 때였다. 이미 인기척이 없어야 할 불 꺼진 가게 앞에 무슨 소리가 났다. 창제를 멈추고 어머니가 외쳤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인기척이 있었다. 딸이 일어서서 미닫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가게 앞에 초라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점퍼 차림의 남편을 발견한 것이다. 딸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날카롭게 외쳤다. 사위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 귀소 본능대로 그는 지금까지도 한밤중에 이 동네를 자주 찾아왔었다. 이날도 먼저 자신의 본가 앞을 지나 처갓집인 음식점 앞까지 온 것이다. 몰래 안부를 탐색하려던 참이었다. 잠시 음식점 앞에 멈춰 서 있자니 창제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셈인지 뇌빈혈이 일어난 듯 현기증이 나서 무의식 중에 가게 문을 손으로 짚었다. 보잘것없이 몰락한 젊은 아버지는 생후 20일쯤 된 자기 자식을 처음으로 안았다.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겪은 모녀의 고충과 오로지 창제로 극복하게 된 경과를 듣고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또 그 눈물은 소생을 서원하는 눈물이기도 했다. 입회하고 10여 개월 동안 미즈마사 기요의 신변에 일어난 일들은 작은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미지사와 자신에게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사건의 변전은 그야말로 모두 변독위약의 실증이었다. 이처럼 한간의 서민 사이에서 놀랄 만한 현증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떼어내어 생각하면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으리라.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런 우연이 거듭되고 달마다 해마다 많아지자 이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회원이 말하는 서민구제의 현증에 사람들은 겨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서민들이 정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 그들의 생활에 이런 구제는 없을 것이고 숙명전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새벽도 맞이하지 못하고 암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또 설령 정법을 만났다고 해도 창가학회라는 실천적인 조직을 통해 엄하고도 따뜻한 지도의 손길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민중이 니치렌 대성인 불법으로서 적확하게 구제되었을지의 여부는 의문이다. 참으로 창가학회의 탄생이야말로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체험 속에는 퍼내고 또 퍼내도 한이 없는 진실의 구세의 실증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세상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불행이 너무나도 많다. 어떠한 사회 정책으로도 어떠한 교육 시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문이 산적해 있다. 현대 문명이 미중유의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불행이 너무나도 많다. 도다주세인은 그러한 불행을 해결하고자 정법을 유일한 광원으로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20세기의 어둠에 도전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독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8년,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많은 실증을 쌓아 이제 겨우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이르렀다. 도다 조세이가 전쟁 후의 황폐한 광야에서 일으킨 불꽃은 이제 불타오르는 들판의 불길처럼 왕성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또 불행한 한 남자가 있었다. 세키모토 우모는 전쟁 뒤에 수없이 생긴 폭력단 중에서도 조직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력한 대간부였다.
세키모토는 가족에게는 음식점을 경영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인생의 뒷골목을 활보하는 밤거리의 권력자였다. 하지만 어쩔 방법이 없는 지병인 담석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이야기는 전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키모토가 담석으로 7.8도의 고통에 빠지자 의사가 모르핀을 주사했다. 반복해서 모르핀 주사를 맞는 동안 그는 어느새 모르핀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고집이 센 그였기에 의사나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모르핀을 계속 맞았다. 중독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폭력단끼리 서로 싸울 때 세키모토는 기관총까지 들고 나와 날뛰었다. 당시는 미 점령군 치하 때였다. 미 헌병에게 체포된 세키모토는 점령군의 군사재판을 받아 1년 7개월이라는 판결을 받고 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군 형무소에서 그는 7.8도의 괴로움을 거듭 겪어야 했다. 점령군 의사는 담석 수술을 명했다. 세키모토는 군 형무소에서 도쿄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대에 올랐다. 무려 32개나 되는 돌을 빼냈다. 담석은 치유되었지만 형기는 남아있었다. 1949년 병원에서 다시 군 형무소로 돌아와 그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모르핀 중독의 발단이 된 담석을 고쳤으므로 이쯤에서 갱생하려고 결심했다면 그는 갱생할 수 있었으리라. 그런데 사바의 바람을 맞았을 때 그는 예전의 모르핀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금방 또다시 중독의 수렁에 빠졌다. 날이 갈수록 가정은 파탄에 치달았다. 세키모토의 식당에 오는 손님 중에 창가학회 회원 2~3명이 있었다. 그들은 생기발랄했다. 학회원들은 그런 세키모토를 절복했다. 하지만 그의 특기인 폭력과 위압으로 학회원을 가게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다. 세키모토는 아내와 자식까지 괴롭히는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었다. 모르핀을 끊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의지보다도 모르핀의 마력 쪽이 훨씬 강했다. 그 사이에 세키모토는 계책 하나가 떠올랐다.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고 하지 않는가? 모르핀은 마취제이다. 모르핀 중독을 고치려면 흥부제인 필로폰을 맞으면 된다. 세키모토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 모르핀을 끊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로폰에 중독되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필로폰을 억제하려고 다시 모르핀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보통 모르핀으로는 효력이 없었다. 언제나 의식이 몽롱한 환각의 포로가 되었다. 세키모토는 언젠가 손에 넣은 적이 있는 2번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특수한 극약을 잊지 못하고 일본도 등으로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 극약을 구해오라고 강제로 시켰다. 아내와 딸은 울며 불며 그 극약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했다. 세키모토는 이제 광란 상태를 넘어섰다. 이때 아내와 딸이 몰래 창가학회에 입회했다. 남편이 알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사람은 가정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지켜야 했다. 마지막 한계점까지 내몰린 것이다. 누구에게도 상담하러 갈 수 없는 어두운 나날의 가정이었다. 이젠 친척도, 지인도, 친구도 누구 한 사람 상대해주지 않았다. 모녀는 어본존을 향해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의외로 남편은 잠자코 있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세키모토의 몸에 이변이 생겼다. 피오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경악한 아내는 피오줌을 받아 병원의 문을 두드렸다. 의사는 분석 결과를 보고 불행한 진단을 내렸다.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됐지만 길어야 1~2주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의사의 대답도 얼굴도 어두웠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셈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절망을 선고받은 아내와 딸은 창제를 결의하는 방법 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세키모토는 이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다리 위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집에 업혀왔지만 의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근처에 사는 학회의 반장이 이 소란을 전해 듣고 달려왔다. 제목입니다. 제목! 반장이 두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창제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그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따름이었다. 더위가 몹시도 기승을 부리는 8월이다. 아내와 딸은 친절한 반장에게 격려를 받고 무더위 속에서 오로지 제목을 부르고 또 불렀다. 아내는 어본전에게 기원했다. 남편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만약 죽는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부부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나게 해주십시오. 16살 딸도 오로지 기원했다. 제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하루라도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세키모토는 계속 혼수 상태였다. 간혹 의사가 진찰하러 오면 머리를 갸웃하고는 응급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마약 환자의 말기만큼 처참한 모습도 없다. 세키모토의 경우 전쟁이 끝나고 16년 동안 맞은 주사로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골마 고름이 났다. 그래도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주사기를 찾았다. 의식불명인 상태가 이어지고 그의 몸은 약도 물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내와 딸은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아내는 어쨌든 남편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싶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꽁치와 무즙을 입에 댔더니 놀랍게도 입을 벌려 먹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먹지 않았지만 꽁치와 무즙만큼은 먹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키모토의 의식이 점차 평상처럼 돌아온 때는 47일이 지나서였다. 이미 가을이 되었다. 의식이 돌아온 그의 귀에 처음 들린 것은 아내와 딸의 창제 소리였다. 금단 증상은 거의 사라졌다. 세키모토는 반장의 지도를 순순히 듣고 오본존 앞에 앉았다. 아직 정좌하지는 못하고 다리를 뻗은 채였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정좌할 수 있게 되었다. 오본존을 배알한 세키모토는 마음속에서 환희가 넘치는 것을 느꼈다. 일찍이 폭력단의 대간부를 지낸 비정한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 순간부터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세키모토가 소생하자 갱생이 시작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먼저 생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큰 소리로 창제에 면류하는 동시에 자신도 놀라게 만든 체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복은 일과가 되었다. 세키모토는 처음으로 맛본 일과 활락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동에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절복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아는 친구들이 입회하기 시작했다. 세키모토는 절복이 즐거워 견딜 수 없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놀랄만한 변화에 사람들은 당황하면서도 감탄하고 입회를 희망했다.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인 세키모토는 바야흐로 누구에게나 불법을 말하는 용감한 절복의 투사가 되었다. 그는 가족 가운데 제일 가는 활동가가 되었다. 세키모토의 집은 봄바람이 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혁명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세키모토는 병석에서 일어나고 5달 동안 실로 52세대의 사람을 절복했다. 이 당시의 학회원은 대부분 입회 경력이 겨우 1에서 2년으로 현증으로서 포착된 것도 초신의 공덕에 불과했다. 10년, 20년의 신심 경력이 있는 사람의 위대한 명익에 비하면 초보적인 실증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래도 그 체험은 당시 사람들의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경탄해야 할 현증으로서 절복전선을 끌어오르게 했다. 체험이라는 이 하나하나의 사실은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발적인 사소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발이 전국에 팽배해지고 거듭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리라. 아니, 현상이라기보다 이미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뉴턴도 하나의 물리적 현상에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
만유인력이라는 물질 세계의 법칙은 우주와 함께 실제하지만 뉴턴이 그 법칙을 발견한 지는 겨우 300여 년 전에 불과하다. 불법이라는 생명에 관한 법칙 또한 우주와 함께 실제하고 있지만 석존의 출현으로 비로소 그것이 인류에게 명확히 밝혀졌다. 하지만 물질계의 법칙과 달리 그 대상이 생명인 만큼 파악하기 어렵고 설하기도 어려웠다. 심오한 교설이었기 때문에 석존 멸후에 그 가르침을 해설하는데 이설이 생겼다. 많은 분파가 생기고 석존의 진위가 왜곡되어 잊혀졌다. 그런 사태에 대한 비판으로서 대승불교가 일어났지만 대승불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종파로 갈렸다. 게다가 석존이 그만 주술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종파도 있었다. 이리하여 석존 불법이 더할 나위 없는 혼란에 빠지고 구제력을 잃은 이른바 백법 음모의 말법에 들어서자 동양의 한 나라에 니치렌 대성인이 출현하셨다. 니치렌 대성인은 석존 불법의 근저에 있는 우주와 생명의 근원법인 남묘호랭개교라고 밝히고 구세의 원리를 확립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법칙의 구체적인 발견이 있었다. 그 발견은 인류의 미래 만년에 걸친 어둠을 밝히는 강렬한 광명이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그 광원의 강렬함과 생명이라는 대상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형해화한 기성불교에 이끌린 많은 사람이 반발했다. 그들은 대성인의 언설을 갑자기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니치렌 대성인은 사람의 행불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생명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법칙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법까지 가르치고 남기셨다. 요컨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중이 누구나 모든 인생의 고뇌를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한 실천법을 구체적인 행으로서 남기셨다. 자행화타에 걸쳐 남묘 호랭개교이며 라고 말씀하신 창제와 절복의 실천이 그것이다. 그 행의 근본이 되는 어본전의 도현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생명 변혁을 가능케 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불법의 근원을 계시한 것임에 틀림없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연의 위협적인 힘 아래 혹은 초월적인 신의 지배 아래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힘이나 지배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 해방의 노력 속에서 과학기술의 경이적인 발전이라는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인류는 자연을 지배하에 두고 무슨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착각했다. 그 오만함이 어느새 반대로 인간을 좀먹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문명이 도달한 곳은 인간 자신이 과학기술 문명에 속박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된 세계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인간 소외를 외치는 현대사회의 병리는 바로 질식하고 번롱당하고 좀먹힌 인간의 신음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히 인간 해방을 향해 길을 나아가는 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거기에는 어느 시대라 해도 인간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걸어온 것이 역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인류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방대한 지식과 견문을 얻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범주 내의 일은 모조리 알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깊은 미망이 아니겠는가? 역사의 배후에 인간을 발견하고 신과 교회의 주술에서 인간을 해방하고자 한 것이 서양 근대화의 흐름이다. 하지만 발견된 그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긴 그림자를 질질 끌고 암흑의 미래로 향하려고 한다. 그 암흑을 부수는 빛을 발하는 것은 생명의 천리이어야만 한다. 이 천리야말로 인간의 내적인 생명을 빛내고 미래의 빗줄기를 발하기 시작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다. 일찍이 서양 문명을 쌓아 올린 일련의 사상으로는 이미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말았다. 인간의 존재를 좌우하는 것은
리치렌 대성인이 일찍이 통찰하신 바와 같이 생명력에 달려있다. 참으로 생명의 천리야말로 인간 존엄을 지탱하는 좌표축이라고 해야 한다. 도다 조세이가 옥중에서 얻은 것도 생명 존엄의 자각이었다. 부처란 생명이라고 자각했을 때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현대의 생기발랄하게 소생시켰다. 그리고 도다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실천은 1953년과 1954년에 이르러 드디어 전국적인 규모로 수많은 인생을 소생시키는 현증을 낳았다. 그것이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창가학회 회원의 수많은 체험이라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생명의 세계를 향해 출발한 용자들의 태동이기도 했다.